반갑습니다. 충남도에서 제가 그 민간협치를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6년 정도 했는데 제가 조직단장을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민간협치 관련된 공무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참 반갑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고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협치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게 왜 필요하냐, 가치적으로 우선 우리가 합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협치와 공적 가치교분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 한번 해보죠. 그래서 오늘은 반대쪽 것입니다. 이게 선생님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파워포인트 하나 중요한 거 만들었는데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거기 보시면은 전적으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신고의 오류 포기를 놓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공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간협치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참여적 결정, 공동결정 방식의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이 수단을 어떻게, 어디에, 언제 사용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공공 갈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 안보의 문제로 가가지고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간이 협치하고 관련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민간협치하고 관련된 제도, 절차, 이거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이 민간협치하고 전부 다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 신고의 오류 포기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신고의 오류 포기를 폐쇄시키는 것이 지금 공익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론조사 과정에서 공론조사가 설득력을 확실하게 가지려면요, 예를 들면은 5대5로 비평했다고 그럽시다.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수기에 들어가기 전에 비슷했는데 5대5였던 것이 있잖아요. 한쪽으로 있잖아요. 한쪽으로 이 학습 과정을 통해 가지고 8대2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7대2도 8대3이었던 것이, 왜냐하면 기존에 원전을 건설하자고 했던 것이 8이었던 것이 확 바뀌어가지고 역으로 8대2가 되거나 이러면은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100%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을 갖습니다. 만약에 5대5였던 것이 5대5로 남아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기본적으로 공론조사는 시민 배심원제하고 달리 바인딩한 게 아닙니다. 소위 정부의 그것을 권장하는 것이지, 소위 시민 배심원제 같은 경우는 시민 배심원들이 법적 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겪었을 때는 이게 바인딩합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흰고리 오륙폭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뭐가 공익이냐, 뭐가 공익이냐. 문제는 누가 결정하냐,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이런 문제잖아요. 여기에 민주주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첫 번째 묻고 싶은 거는요. 왜 이것을 국회에 맡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1번 우리가 완전히 있잖아요. 유틸리테리안적 입장에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전문가들하고 관료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전통적 방식이죠. 전통적 관료제 방식으로 그렇게 옛날에는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하나는 전통적 관료주의 방식이 안 먹힌다.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데 대의민주주의가 있잖아요. 대의민주주의가 있는데 그 대의민주주의 국회에 맡겨서 우리가 경쟁과 참여를 통해 가지고 정치 엘리트들을 뽑아놨습니다. 대의민을 뽑아놨는데 이들에게 맡겨서 하면 되지 않겠냐? 어떻습니까? 왜 공론조사 방식을 하는 것이, 공론조사 방식은 인간 정치의 한 부분인데요, 수단인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있잖아요. 모든 정치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조사, 그거는 정치는 뭐가 하면은요, 사실은 뭐가 공익이냐, 공익을, 공공재를 얼마큼 크게 하느냐, 누가 결정해야 그거를 공공재가 결정했으면 이것을 생산됐으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그게 정말 하원 문제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그 문제. 자, 우리가 엘리트들에게, 정치 엘리트들한테 우리가 대의민으로 뽑던 대의민주주의예요. 대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이거를 처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의민주주의는 사실은 표의 단순 합산에 의해서 엘리트들이 뽑혔는데, 엘리트들은 실제적으로 전략적 거래나 이런 거에 엘리트들 자체의 어떤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주인, 시민이 있잖아요. 시민인 주인, 패트론 입장에서 이것이 관철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쳐다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는 엘리트의 지위와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엘리트 사이의 전략적 거래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왜곡시킵니다. 이 사람들의 전략적 거래가 일반 사람들의 있잖아요. 이 주인의 여기 있죠. 주인들을,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직접민주주의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참여자들의 정치의 표현감을 극대화시키고 직접 바로 이 대리인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것 자체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에 뭐가 결여돼요? 정보의 제한성과 참여의 제한성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공론조사하고 비교했을 때 심사숙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 학습을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이 과정에서 우리 전체 사회가 이것을 민주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있고, 여기 밑에 직접민주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민간의 협치가 있는데 이 민간의 협치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가공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의 깊이나 넓이, 그 정보를 어떤 시스템적으로 말하자면은 결정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은 민간협치하고 유사한 민주주의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민주주의입니다. 이민주주의. 소위 말하자면 ICT 기술을 이용한 이민주주의가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민간협치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민간협치의 주민이 주도하면은요, 완전히 시민들이 주도하면은 민간협치는 직접민주주의가 되고요. 민간협치를 여기서는 민간협치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민간협치는? 민간협치의 단점은 뭐예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경쟁과 참여인데 실제로 제대로 경쟁이 없으니까 참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절차상의 문제를 굉장히 논쟁이 될 겁니다. 우리같이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훈련되지 않은 곳에서는 여러분들 좀 환경주의자들은 조금 거북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겠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이 굉장히 4개가 있는데 사실 원전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훨씬 더 환경의식도 우리보다 뛰어나잖아요. 그래도 원전을 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여기에 소위 이 어떤 면에서 주인이 있잖아요. 시민이 여기 오신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 대리인들의 클라이언트죠. 이 사람들이 애트롬이고 이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인데 오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통제를 사실은 감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들이 좀 들으시면, 근데 그런 소위 말하자면은 기호를 바꾸셔야 돼. 네? 지금 그것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 운영 방식, 기본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민간협치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민간협치는 사실은 시민이 주도하는 건 아니에요. 민간협치 중에서 공공의사결정 방식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순간 사실은 직접민주주의가 됩니다. 주민소환절, 국민투표랄지, 주민투표랄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직접민주주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주도성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성이 있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이 민간협치를 하겠다는 있잖아요. 결의와 철학을 갖지 않을 경우에 민간협치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설득하고 싶은 것은 선출직 공직자하고요,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민간협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민간협치는 안 돼요.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치의 단점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관건은 그것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OECD 10개명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협치를 하려고 하는 정부의 리더십이 1번 단추입니다. 첫 번째 단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 강조를 하겠습니다. 조금, 지금부터 제가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는, 자, 정부가 사실은 패러다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료적 정부에서는 관료들하고 전문가들이 했단 말입니다. 기업가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이거를. 지금은 그러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제는 공적 가치, 공적 가치, 공적 이익 이게 뭐냐? 이거를 누가 결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결정하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겠죠. 시민 영향입니다. 시민들의 민주주의 역량 아니면은 소셜 커패시티라고 사회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좋은 정부는 어디에서 결론 난다고요? 시민들의 자치 역량, 시민들의 사회적 역량, 민주주의 역량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정부의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은 정부의 역할이나 활동만 하면은 뭐 이게 행정 주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회적 대화의 촉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제공한다? 소위 말하면 제도적 용기를, 제도적 그릇을 제공해주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머리를 만들고 그 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뭐 정부 역할, 관리 방식, 행정 주체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변하고 있고 소위 좋은 정부의 정의라는 것이 저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것은 시민사회를 엠파워먼트 시키는 거죠. 시민사회. 실제로 저희들 시민사회는 굉장히 저발전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거에 비해서는 정부는 굉장히 사실은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그 중에 근데 문제는 정부가 점수 중에서 거버넌스 인디케이터 중에서 가장 점수가 떨어지는 게 민간 협치예요. 민간 협치만 한다면은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민간 협치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은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상위 그룹에 중상위 그룹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이민주주의, 민간 협치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융합해서 적절하게 사안별로 이 민주주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고 이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가지고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소위 권한을 걸 해주시고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 이런 문제가 가르마가 타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르마가 이 4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서 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소위 어떤 면에서 공공정책 결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한다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민간 협치를 하면은 똑 떨어지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몇 년 지나서 민간 협치를 하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똑 떨어지는 성과 없어요. OECD 교문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민간 협치를 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인과관계를 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마지막에 했잖아요. 그 인과관계를 약간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데이터를 가지고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민간 협치합니까? 민간 협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민간
민간혁신을 안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간혁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혁신이 있잖아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민간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혁신을 하는 이유는 민간혁신을 안 할 때의 그 부작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민간혁신을 자, 여러분들 한국이 정건대, 건대, 탈근대 사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탈근대에서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가 기본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아이들을 키우던 부모들이 성공하는 우리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 그래?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질적으로 욕구가 변하고 있죠. 욕구가 변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가난에서 해방돼서 그 다음에 권위주의 사회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분노와 발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사회로 가는데 탈근대 사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일본은 커피예요. 커피. 요즘 커피 좀 많죠.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미국에 47만 명이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것을 소위 탈물질주의자들이 찍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어시스턴트라는 단어입니다. 어시스턴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하기보다는 남에게 어시스턴트라는 한 30개 있는데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소셜 폴리티컬 오어리스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소위 오어리스, 의식입니다. 의식들은 탈물질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어떻게 표현돼요? 정당이나 이런 것도 잘하는데요. 어떻게 표현돼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개별 전부 다 또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싱글 이슈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이 가능한 쪽에 가가지고 붙습니다. 그래서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뭐냐?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분명히 소위 말해서 자기 표현의 가치라고 그러죠. 자기 표현의 가치가 굉장히 솟구치고 있다. 굵직해 있는데 문제는 자, 안 나왔네요. 문제는 정부가 이것을 수용 못한다는 거죠. 현재 한국의 어떤 공적 자기 표현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 정부는 이거에 대한 공급, 제도적인 공급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과잉되어 있고 공급이 적으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불일치하니까 터진 게 뭐예요? 촛불입니다. 촛불. 소위 말하자면 자유에 대한 욕구, 표현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확대되어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권위주의 방식으로 운영하니까 그게 터져요. 이거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정부가 이게 2015년 데이터는 제가 보면서 이게 데이터가 나가가지고 2017년도 올해 공부를 확인을 해봤어요. OECD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했는데 우리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좀 낮아요. 물론 거기에 보면은 중국이 1위, 인도 1위만 하자면 인도네시아 3위 이렇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OECD 국가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거기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욕구가 없는 거죠.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자기들이 표현하겠다는 욕구가 없으니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데 우리는 욕구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수용을 못 해주니까 우리 사회는 완전히 바닥이죠. 정부에 대한 신뢰가 28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OECD 평균이 한 52, 55. 심각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자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한다 그러면은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그림은 뭔가 하면은, 지난 한 115년 동안 미국의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담당하는 거죠. 3%네? 일반들은 32%입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은, 복지비용은, 이탈리아는 28%네요. GDP에서 복지비용이 차지하고 이게 20%. 우리보다는 대부분의 북유럽 사회는 3배 이상 써요. 3배 이상 쓰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적게 걷고 적게 쓰는 사회. 그러니까 부채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복지비용을 많이 쓴다고 해서 부채 비용이 늘어납니까? 여기 보면 아니요. 오히려 28%를 쓰고 있는 이탈리아가 126%예요. 지금 이건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금 더 늘어났어요. 2016년도도 있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161%예요. GDP의 161%가 사실은 부채입니다. 제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나라는 복지 비용을 늘리니까 부채가 반더미처럼 늘어나고, 어떤 나라는 복지비를 저렇게 더 많이 쓰게도 불구하고 부채가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웬일일까?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벌써 답을 줬죠.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정부에 대한 세금을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부를 신뢰해주고 사람들이 선생님들한테 돈을 써세요 이러면서 세금을 납세를 해줘야죠. 실제로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가면은 납세자 조직, 납세를 제대로 하자, 정직하게 하자는 시민운동들이, 시민운동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지수가 9.04인데 납세의용은, 그러니까 납세가 여기 보면 9.04네요. 근데 민주주의는 9.48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르웨이.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여러분 이걸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민주주의, 식민주의 있잖아요. 이민주주의 이런 걸 통틀어서 민주주의 질을 따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민주주의가 잘 되는 국가에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납세를 잘한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잘 되고 있다. 결국에는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사회 문제를, 그 사회의 기본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협력해서 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입니다.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정부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리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지금의 문제로부터 졸업할 수 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조금 받을까요? 질문을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계속 할까요? 물 좀 주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남았죠? 20분 정도 남았습니까? 저희가 원래 아까 모든 활동을 했으면 미리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전체 과정에서 질문을 계속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은 톡으로 받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방으로 분체 테마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일단 진행하시고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요 절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옛날 하는 얘기가 질문 있는 세상에 좀 살아보자. 질문 있는 세상에 제가 못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통합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단추를 깨야 돼요. 여기서부터 절차적 민주를 해서 우리가 이제 엘리트에 도전해서 복지주의를 하고 정부의 신뢰를 올리면은 세금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면은 부패가 없는 사회에 평등한 사회, 법 앞에서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사적 공간으로부터 공적 공간으로 기어나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빅 engagement, 시민적 개입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정치 참여나 정치 용은 너무 약한데 이것들이 만들어져서 민주주의 거부주의 이것들이 이 요소들이 참 연동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복지하겠다고 일반 사람들한테 세금 올리려고 그러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금 내겠습니까? 실제로 내 돈을 가져가가지고 내 돈을 가져가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신뢰했을 때 세금 정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세 문제를 꺼내면요 문제의 9개입니다. 문제의 9개. 이게 전부 다 연동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지금 복지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적폐청산을 하고요. 적폐청산하고 이 부패 문제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요거를 회복해서 여기 와야 된다는 거죠. 복지 문제는. 안 그러면 깨진다, 정치적으로. 이게 다이내믹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이내믹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민간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민간 정치는 왜 필요한가?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정리해놨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함께 너남 공공정책 실현, 정치적 카운터빌리티를 확대한다. 민간 정치는 좀 더 있잖아요. 대의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가 하지 못하고 믿는 부분에 대한 주인 대리인 관계를 바꾸는 걸로 보입니다. 주인 대리인 관계를 바꾸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시 제가 좀 얘기합니다. 민간정치의 비용은 어때요? 비쌉니다. 흰고리 오륙고기 공론 얼마 들어요 지금? 46억 3천인가? 43억 6천인가? 들어요. 꽤 비싸죠. 네. 여기에서 실현과 예산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요. 스님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기한서만 잘 쓰면 됐는데 완전히 리더십과 매니저먼트를 그런 기술을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정말로 매니지먼트 스킬하고 리더십 스킬을 갖추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리고 보면은 시민 동무나 벌써 뭐 공론조사 하는 과정에서 시끄럽잖아요. 정치적으로 모빌라이제이션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저는 한국 사회가 사실은 주민 불만의 확대, 정치 잘못된 정치 모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정치적 모빌라이제이션 때문에 무너질 정도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비용. 자, 그래서 이런 비용을 46억 3천만 원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안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 이렇게. 자, 이게 말하자면 OECD가 제공하고 있는 민간정치
민간협치 10개명이에요. 10개명인데 이 10개명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스님들한테 하나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 이겁니다. 시민의 정보 취득 정책 상담 참여 권한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정보를 요구하고 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권한이라는 겁니다. 헌법적 권한이라는 겁니다. 주민의무 행사하겠다는 기본적인 권한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줘야 되고요. 이걸 이제 예를 든다면은 영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협약을 맺어요. 중앙정부 단위에서 사회적 협약을 맺고, 예를 들면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빌리지, 여러분들 그리니치 시계 알죠? 거기 그리니치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의 구 정도 되는 협약을 맺어요. 사회적 협약. 기본적 사회적 협약은 다른 게 아니고 정부가 민간에게 니네들이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보다도 민간이 협치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있잖아요. 이 사회적 협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회적 협약에 기초해서 이 사회적 협약의 내용을 어떻게 이거는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협약에 기초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일본이다. 그 다음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요. 민간협치는 대의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 이런 걸 해도 소수자들, 장애인들, 여성들, 어린이들, 청년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중요한 민간협치의 중요한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직접민주주의하고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있잖아요. 보완하자는 게 민간협치이기 때문에 민간협치를 그걸 할 때 틀림없이 사회적 약자들을 테이블로 초대하는 것. 이거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여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아까 처도 얘기했죠. 민간협치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뭐라고요? 좋은 정부를 만드는. 좋은 정부는 뭐라고 그랬죠? 시민사회의 영향을 강화하는, 시민들의 자치 영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가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버닝하는 선생님들 스스로도 거버닝하는 영향을 키우시는 거 있잖아요. 리더십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를 무조건 영향 강화 지원을 하겠다는 철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쉽게 배우면서 다른 얘기를 못하니까요. 자, 현재 우리는 자, 그룹에 가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데 성인교육, 내셔널 애덜트 에듀케이션, 우리도 얘기하면 평생교육기관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정부가 교육을 주도하진 않죠. 완전히 민간이 주도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요 단계입니다. 지금 맞아요. 막 상담을 시작했어요. 컨설팅 하는 것은 막 자문위원회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자문위원회 164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동 잘 안 할 겁니다. 충남에 127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년에 4번 이상 모이는 거 예산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20개 위원회밖에 없어요. 여기도 20개 위원회 15개는요 전부 심사하는 거 그런 위원회밖에 없어요. 자, 상담하고 이게 자문위원회 이런 게 상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
지금 중간지원기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죠. 중간지원기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요게 형식적인 참여를 허용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야 이거 민간협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피곤하기만 한다. 이렇게 많이 느끼십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민간협치의 요단강을 못 건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자 시민사회 파트너든 선생님들 쪽이든 민간의 협치의 효능감이 확실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은 실질적인 참여 단계에 꼭 넘어가야 돼요. 소위 말해서 파트너십 단계입니다. 파트너십 단계에 넘어가야지 거기서도 책임을 지금 민간들은 전혀 책임을 계속 달라고 하면 주세요. 지금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은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제가 정말 설득하고 싶은 것은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지만은 지금은 정부가 이거를 리드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조건 줘야 되는 단계다. 얘네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 여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커패시티하고 심사위가 완전히 사이즈가 완전히 한쪽이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이 피곤하고 짜증나도 계속 주시라. 계속 얘네들을 말하자면 격려하고 그럴 의사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저는 정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거는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민간협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조사위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적 결정 방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부 주도로. 자, 정보를 처음에는 정보를 주는 거하고 두 번째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사나 자문을 받는 거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이들하고 참여를 그 사람들을 테이블로 초대해서 같이 공동 결정을 하는 걸 이 세 개의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단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일로 올라가는 것이 단계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전부 다 세 개가 섞여 있기도 해요. 단계로 나눠지지 않게 돼요. 이거를 잘 하셔야 된다. 예를 들자면 충남도 만약에 용역을 줘서 했더니만은 정보 공개율 98.4%래요. 그것만 하세요. 근데 핵심적으로 이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전혀 몰라요. 굉장히 소극적인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장호임을 많이 장호하게 적어놨어요. 정보 공개는 어떤 원칙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적어놨는데 정보 공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적극적인 정보 공개 잘하면은요 공무원으로서 정보 공개를 하는 방법을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전달하고 정보를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정보 공개의 원칙이에요. 정보가. 그게 쉽지는 않겠죠. 자, 이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자, 상황에는 정보 공개는 기본적으로 원웨이 관계입니다. 주는 거고요, 정부가. 두 번째는 투웨이입니다. 이게 정책 협의는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죠. 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파트너십을 이들하고 이들 사이에 파트너십을 갖는 겁니다. 이 파트너십을 갖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이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시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정신이 뭐고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말하자면 제도가 어떻게 되고 원칙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구분하고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거는 수단들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배우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세 가지를 제가 수단들을 여기에 다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정보 공개 원칙 적어놓고요. 여기 정책 상담을 기본적으로 할 때 원칙이나 적어놨어요. 자, 정책 상담 수단이나 이런 거 적어놨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든다면 정책 상담을 할 때 요거를 임시 방편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만 우리는 아직까지 상시적으로 정책 협의 수단을 잘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 두 가지 우리가 정책 협의를 할 때 상담을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늘상 이것을 항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정책 상담을 했으면은 그 상담 결과를 정확하게 상담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실행했으니까 어떠세요? 내가 60%를 실행했습니다. 54%를 실행했다고 보고해 줘야 되는데 요거 두 가지를 안 해요. 지금 한국 정부가 가장 정책 상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는 제가 민간협치 추진단장입니다. 민간협치 추진단은 정확하게 매월 월요일 첫째 월요일 2시에 모여서 4시간 상의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보하고 주민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청장이든 예를 들면 동장이든 주민들하고 대화 이렇게 하면 한 차례 이렇게만 해요. 아닙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9시부터 10시는 뭐로 시작한다고? 이번 달은 주민들과 시작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야지 사실은 정확하게 그 구청장이 있잖아요. 매주 월요일, 매주 첫째 주 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짓겠다. 이런 주민들이 생겨나죠. 정확하게. 그것이 소위 말하자면은 거기에 정책 상당히 항상 제도화합니다. 심의 패널 하는 데 없고요. 이 자문위원회도 저희들은 그래서 자문위원회도 충남도에서는 제가 자문위원회만 교수들만 있잖아요. 교수들 다 잘라내고 절반을 시민들로 채웠어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모여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매달 2번씩 정기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자문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50% 하겠다, 60% 실현됐냐를 정확하게 그 다음 자문위원회에서 보고가 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이런 원칙들을 예를 들면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잘 안 지킨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이제 뭐 벨기에에서 사회적 대화를 한 거라고 자, 예를 든다면은 자, 선생님들이 이게 좀 다음번에 요것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번 할 수 있으면은 좋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자, 어느 정도 수기를 하냐, 높은 수준의 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판단을 정부가 확실하게 하려고 하겠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번 경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몇 번 얘기했죠. 거의 바인딩, 그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5대5가 나왔다, 6대4가 나왔다, 못합니다. 그리고 6대4가 나왔는데 완전히 변해가지고 8대2였던 게 있잖아요. 거꾸로 가가지고 6대4가 됐다 그러면은 실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 결정에 시민들의 권고가 바인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합의나 시민패나 시민배신 문제는 이거는 바인딩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단들을 어떤 이슈에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이 사드는 왜 안 하느냐 문제가 되겠죠. 사드는 왜 안 하느냐. 저는 요즘 말하는 무슨 그 살충제 계란 사건 같은 거 민간 협치를 제대로 했다면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있잖아요. 헤매지 않습니다. 협치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 소위 말하자면 이런 방법, 시민포라 정책 대학 21세기 타운을 전자문구 결정의 합의, 시민배신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노르웨이 유전자 변형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했냐고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공문조사. 자, 공문조사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전체 사회가 이거를 통해서 사회적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공론조사위원회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놓치고 있는 거. 지금 2달밖에 진행 안 해요. 8월 23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0일인가? 10월 20일인가가 소위 말하자면 2차 조사 해가지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까 제가 거기에서 보여줬던 벨기에 사회적 대화를 했죠. 합의 같은 경우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고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썼죠. 우리보다도 훨씬 덜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사회적 학습을 전 사회가 진행하는 거 하나. 그래서 언론을 어떻게 끌어들여가지고 사회적 학습을 확대할 건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해요. 너무 약해요. 두 번째는 자체 내의 사회적 수기가 돼서 여론이 뒤집히는 걸 넣어요. 그래야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혹시 제가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받아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질문은 제가 테이블에서 받아서 다시 좀 정리해 주시는 걸로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방대 직접 민주주의 약점도 함께 보완한다는 강의 내용이 새롭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민간협력 직접 민주주의에도 왜 보완이 되는지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수님 생각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형태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직접민주주의는요, 직접민주주의를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민간협치주처럼 사실은 소위 직접민주주의는 아주 단순한 것밖에 못 다루고요. 그리고 단순한 주제, yes, no와 같은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좀 디테일한 것들을 다룰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적 학습. 물론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전면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소위 기본소득제 얼마를 실시하자라고 딱 하면 이걸 할 건가 말 건가를 논의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 논의가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디테일하게 이것들을 사회적 학습이나 심사숙기가 진행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보의 문제예요. 정보를 깊이 있고 조금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요. 지금 이 심사숙기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9월 6일부터인가 실제적으로 1차적인 정보가 배급됩니다. 1차적인. 그러니까 맞아면 스크린 토론한 거, 자료, 모든 책자 이런 것들이 그 500명 있잖아요. 공론조사위에 들어온 시민 참여단에게 제공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박 2일은 2박 3일 다시 맞으면 토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1박 2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그 심사숙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형성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여론이 뒤잡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론이 뒤잡히는 경우. 제가 저기 공론조사에는 뒤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설득력을 갖는데 이 사회적 설득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민주주의냐. 그러면 민주주의 전체로 봐서는요, 사실은 그 substantive democracy라고 합니다. 최소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효과적 민주주의라면은 실질적 민주주의가 오는데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솔직히 선생님들 자본에 있잖아요. 욕망. 개인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들은 달리는 욕망의 전차예요. 자본가들은 그것을 극단화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육아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든 복지의 문제든 이 뼈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를 해결하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권위를 통해서 가치를 재배분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 민주주의 단계에서 가능하고요. 그 실질적 민주주의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직접민주주의가 발전 안 했는데, 사실 직접민주주의는 국가 단위에서 실행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소규모 자치구 단위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민간이 정치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의민주주의도 확대해서 이것들이 어떤 단계로 가야 된다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옮겨가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 민주주의로 옮겨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한 분이 공공에서 밖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모든 걸 자꾸 시민사회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시민사회가 굉장히 무책임하고, 사실은 주면은 이거를 기득권화하죠. 소위 말하자면 established interest가 발생하면 상당히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데 정당이잖아요.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시민사회를 빨리 평가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공익성이 있는지, 누가 활동성이 있는지
누가 대표성을 어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데이터에 기초해야 되고요. 그 데이터에 기초해서 사람들의 어떤 초대. 이게 지금 사실은 공론조사 담보조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표성의 문제거든요. 2만 명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500명을 뽑는데 이 절차 과정에서 얼만큼 있잖아요. 랜덤 셀렉션을 해도 그들이 대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게끔 선생님들이 하시면은 갑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버넌스 위원회가 중요하죠. 거버넌스 정말로 신뢰할 만한 거버넌스 위원회.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어서 중간 위탁기관이든 중간 지원기관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 거버넌스 기관들을 선생님들이 훈련시켜야 됩니다. 정원하게 있잖아요. 소위 공공의 가치를 배분해주는 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워크숍을 하고 또 해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시민사회가 통제될 수 있어요. 배분을 할 때 안 그러면요 그것이 진보적 시민단체는 누구든 간에 있잖아요. 사람들은 욕망을 전차예요. 달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돼야 된다. 누구든지 견제돼야 돼요.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민주주의를 하면서 정말로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사회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시민사회가 자기네들이 바꿔서 체크하면서 기득권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밖에서 한 분이 저한테 가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뭐 전체 경제에서 미국의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1893년도에 3.7%를 담당을 했어요. 지금 몇 프로를 담당합니까? 42%에서 45% 정도 담당해요. 우리나라는 2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옛날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115년 전에 4.3%를 담당했는데 지금 52%에서 5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건 뭐예요? 정부가 우리의 일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난 1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좌로 우로 스윙 백앤포스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115년 동안 정부는 무조건 커져왔어요.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정부에 대한 고심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우리가 지금 복지비용 GDP 대비 11% 쓰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22%예요. 22% 절반도 못 미치죠. 우리도 무조건 노래와 사회로 하니까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근데 정부의 신뢰를 회복 못한다.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시민사회는 변하고 정부는 커져가는데 정부의 도시는 또 커져가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민간정치나 민주주의가 뒤져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 빨간 다시인전에 스톡홀름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스웨덴에 팔룬시라는 데가 있어요. 팔룬시는 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주로 옛날에 석탄을 캐거나 있다가 탐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스키 리조트입니다. 3만 5천 명인데 공무원이 몇 명인지 5천 명입니다. 5천 명이고 28개 3만 5천 명이면 서울시에서 조금 규모가 큰 동들은 3만 명, 4만 5천 명 되죠. 동해에서 지금 동단위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한다고 뽑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한 명도 안 뽑죠. 3만 5천 명 도시에서 여기서 몇 명을 뽑는가 하면요. 61명의 의원들을 뽑아요. 61명의 시의원들을 뽑아요. 시의원. 그 다음에 28명의 행정 카운슬러를 뽑습니다. 28명. 그리고 시를 있잖아요. 시를 다시 시장하고 이거를 감독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직접 선거에는 Citizens Auditor라고 시민 감사관을 뽑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요. 정부위원들 28명을 보고 이 중에 한 명이 시장이 되는데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사회통합위원회가 있죠. 사회통합위원회가 있고 협상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정부위원회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 행정위원들, 시티 카운슬 멤버를 뽑는데 이 두 개가 거의 뭐만 해요? 협의만 하는 위원회입니다. 얼마큼 협의를 많이 하는데 이 도시에서 28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10개예요. 거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 예를 든다면은 제가 다시 그러면은 이거는 팔룸시는 원체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스웨덴은 앞서가고 있으니까 스웨덴은 여기는 이렇게 해서도 모자라니까 다시 있잖아요. 직접 민주주의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민주주의 패스포트 여권이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항상 늘상 말하자면 패스포트처럼 민주주의 여권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주의 점수가 여기는 민주주의 점수가 높아요. 여기는 벌써 9.4, 10점 만점에 OECD 민주주의 지위를 따지면은 10점 만점에 9.4. 민주주의 점수가 낮은 나라 미국이죠. 미국 한 7.5밖에 안 됩니다. 7.5대는 여러분들이 아는 LA를 가보세요. LA에서도 시티 카운슬 멤버를 15명을 뽑고 다시 그 밑에 90명의 소지역구를 뽑아요. 여기도 뽑고 시장을 여기서는 직접 뽑습니다. 직접 뽑고 시민통제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까 말하자면 시민감사관입니다. 이게 되면은 한국에 소위 말하자면 참여연대라는 운동은 필요가 없어져요. 거의 부패 문제나 이런 관료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여기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자 보시면은 물론 여기에서 시민검사도 좀 직접 선출합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봐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행정부서를 시장이 이 사람들을 임명한대요. 15개 보드가 있고 38개의 커미션들이 있어요. 커미션들이 있는데 여기는 수도물 정기위원회, 주택위원회, 대중교통위원회, 도서관위원회, 공공시설관리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만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몇 개만 적어놓는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시장에 임명돼서 이 사람들이 다시 시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를 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임기가 5년이에요. 시민들입니다.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이에요. 이 분야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관료들하고 같이 이런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공공의 과제들을.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커미셔너 제도를 그나마 커미셔너 직접 민주주의는 안 받아들였습니다만 커미셔너 제도를 행정위원회 받아들인 게 뭔가 하면은 시민감사가 하나만 딱 했어요. 지금 아주 초보적으로 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자면 민간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이미 이것들을 다 수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이렇게 민주주의 점수가 떨어지는 미국 LA 같은 경우도 민주주의 지리 거기는 한 7.6, 7점 그 정도 되고요. 우리는 한 5.4 정도 돼요. 근데 여기는 벌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은 굉장히 뒤져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민주주의하고 민간협치하고 관련돼서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OECD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OECD가 매번 거버넌스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매년 베틀스만 연구소, 독일에 있는 베틀스만 연구소가 이걸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점수가 떨어지는 게 뭐겠어요? 가장 점수가 저희들이 좀 떨어지는 게 뭔가 하면은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입니다. 민간협치하고 바로 직접 관련되어 있죠. 민간협치. 두 번째는 뭐겠어요?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정부에 대한 질 높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준이 낮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에 정책 형성 단계에서 시민들하고 이해 당사자들하고 상의하느냐, 정책 협의를 하느냐, 정책 컨설팅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10점 만점에 4점이에요. 첫 번째 정치적 영향력은 10점 만점에 3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있잖아요. 전체 정부의 평가 있잖아요. 거버넌스 지수의 평균 점수는요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은 67점에서 71점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30점밖에 안 된다. 이거를 선생님들,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빨리 회복해야지 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자, 이것을 세계적으로 그냥 한국, 미국, 스웨덴하고 전체로 비교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거였습니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죠. 그 다음에 소위 어떤 면에서 정부의 executive accountability라는 것은 시민들이 잘못됐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명박 대통령 사정사업인데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약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다. 물론 환경 이런 거는 바닥입니다. 환경이 바닥이고 의회는 이렇게 뭐 경제 정책이랄죠, 아니면 행정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은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은 정부에 대한 접근성이랄죠,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 이런 것들이 아주 자. 그리고 민간협치를 하러 왔는데 뭐 민주주의 얘기만 많이 하고 민주주의 얘기를 제가 좀 민간협치는 민주주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강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최소 민주주의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있어요. 최소 민주주의는 일단은 선거를 해서 선거 있잖아요. 선거에 합의한 대로 룰에 따라서 성자가 나오고 패자가 오케이 네가 이겼어 이러면은 최소 민주주의 끝난 거예요. 우리는 1987년도 선거 때 이미 그걸 해결했어요. 1997년도에 절차적 민주주의. 최초로 야당에서 대통령이 뽑은 게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1997년도에 뭘 했어요?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의 말하자면 거의 완성했다. 근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했으면 효과적 민주주의로 건너가야 돼요. 효과적 민주주의는 뭐냐? 절차적 민주주의로부터
효과적 민주주의로 건너가는데 우리가 87년도부터 얼마나 지났습니까? 민주주의 한지 올해가 30년이에요. 30년인데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25년에서 30년 정도 하면은 뭐가 생겨나겠어요? 보통 절차적 민주주의를 졸업해요. 졸업하고 어디로 간다고? 어디에 입학을 한다고요? 효과적 민주주의로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뭐였어요? 정치적 권리하고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고 그거에 따라서 권력이 재생산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효과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 우리가 25년 절차적 민주주의 25년 내지 30년 하면은 졸업을 한다고 그랬죠. 졸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막 졸업하려고 해요. 저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번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촛불이나 이런 것들이 켜졌는데 촛불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효과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효과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소위 한국사회 엘리트들에 대한 도전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건데 그 정치적으로 조직해가지고 계속 도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많은 문제가 그 가습기 사건이랄지 이게 엘리트들이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이콧 운동하거나 청원 운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엘리트들을 법 안으로 복속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 촛불이 켜져서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정치 권력의 박근혜, 경제 권력의 삼성, 이재용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효과적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한국 사회는 우리가 일반 서민들의 부패는 그거에 막 줄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 사이에 일반 대인 신뢰라고 합니다. 제너럴라이즈 소셜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한 군데 성장 안 하게 됐어요. 신뢰가 성장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소위 오퍼 클래스예요. 제일 상위층에 있는 부분에서 일반적 대인 신뢰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핀란드든 미국이든요,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실히 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이 뭔 줄 아세요? 일본이 법치주의.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엘리트들도 거기에 복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엘리트들의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시간이 우리가 이걸 학습하고 이걸 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로부터 효과적 민주주의로 옮겨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수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결국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거의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효과적 민주주의로 보면은 효과적 민주주의로는 바닥이 편입니다. 이것을 이 사회들처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이나 이런 게 한 이쯤 되거든요. 따라잡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잡는데
여러분들 민간 유치가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소위 민주주의 교육 과정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번에 분권 자체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있잖아요. 정치적 공간을 쪼개고 소위 지역 작은 단위에서 정치 학교가 실현될 수 있게끔 소위 자치가 실현되면은 굉장히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민주주의가 기여하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는 정말로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캐치업 이코노미였죠. 선진 경제를 따라잡는 경제를 했는데 지금은 한국 사회의 가장 절대적명의 과제는 뭔가 하면은 캐치업 시빌 소사이티입니다. 시민사회를 따라잡을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기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가 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미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책 협의 어느 정도 진행하느냐? 10점 만점에 3점밖에 안 되죠. 3점밖에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탈리아 4점이잖아요. 이탈리아 4점인데 제가 이탈리아가 왜 문제가 되는지 여기 보면 노르웨이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10점 만점에 10점이고 스웨덴은 10점 만점에 8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간협치 왜 필요하냐, 왜 할 수밖에 없느냐, 해야 되는데 이 해야 되는 효과들은 저희 민주주의하고 어떤 관련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민간협치를 하면은 뭐가 좋은가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있잖아요. 전부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자, 하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문제는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들한테 가장 좋은 건 정부라는 게 그 신뢰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세금이죠, 세금. 세금이 제대로 거치는 국가는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국가입니다. 아까 제가 공화주의 얘기했는데 공화주의 1번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평등주의. 정치적으로 누구나 똑같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공화주의. 세 번째는 정치적 공동체.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커뮤니티가 구성되면은 선생님들하고 동료들 사이에 뭐가 구성돼요? 시민적 펠로우십이 구성되는 거죠. 시민적 예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예의가 어떤 면에서 민주화되고 나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화주의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내 커뮤니티다, 내 정부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나타내겠어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고 이러면은 세금은 잘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금 점수가 몇 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4.4입니다. 4점. 10점 만점에 세금을 얼만큼 잘 내느냐, OECD가 스타를 해가지고 발표한 건 4.4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한 5.4, 5.47, 5.4 이 정도 나왔고요. 자, 제가 민주주의 점수하고 세금을 잘 내는 점수가 같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은 일반 기업이 얼마나 낼까요? 세금을 보통 27.8% 정도 세금 떼먹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우리보다 한 1% 세금 떼먹는 게 낮아요. 미국도 민주주의 점수가 7.2.
뭐 16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스웨덴의 기업가들은 그러면 세금 얼마 내냐? 거기는 10점 만점에 9.8, 9.4 이렇게 했는데.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사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간이랑 치료를 통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영향을 기르는 거예요. 민주주의 역량이라는 그겁니다. 그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 역량을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처럼 지구상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로 진화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위기가 닥치고 있죠. 출산율도 아주 낮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를 있잖아요.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정부의 코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복지 비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복지 비용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나쁜 나라부터 얘기하겠어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보시면은 어때요? 여기 보면 하나는 이게 말하자면은 복지 비용이에요. 복지 비용. GDP 중에서 복지 비용이 얼마큼 차지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는 11%라고. 여기 보면은 한국 11% 나왔죠. 11% 나왔죠. 근데 자, 여기 스웨덴은 얼마? 37% 써요. 여기는 33%